어머니, 남의 바나나를 왜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드세요? 어머니 거지예요? 드실 게 없어서 남의 집 귀한 과일을 훔쳐 드세요? 찬바람이 쌩 부는 토요일 오후였어요. 아들 녀석 집에 들르려고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었죠. 그래도 자식 입에 뭐 하나 더 넣어주겠다고 동식이가 좋아하는 소불고기며 겉절이를 한 보따리 싸들고 나섰답니다. 굳이 오지 말라는 걸 매번 이렇게 찾아가는 제 신세가 좀 처량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얼굴 보는 낙이라도 있어야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하더군요. 신발장을 보니 며느리 서영지 신발은 없는 것 같고 아들 녀석 운동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동식아, 엄마 왔다. 제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대신 저 안쪽 컴퓨터방에서 타타탁거리는 요란한 소리만 새어나왔죠. 쯧쯧, 저 녀석은 주말에도 저러고 있나 싶어 한숨이 나왔어요. 제가 곧장 방문을 열었죠. 아들, 엄마 왔다는데 대답도 안 해? 아, 깜짝이야. 오셨어요? 노크 좀 하고 들어오세요. 녀석은 헤드셋을 낀 채 돌아보지도 않고 타박을 줬어요. 화면에는 총이니 칼이니 하는 것들이 번쩍이고 있었죠. 제 아들이지만 참 한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 왔다. 밥은 먹었고? 아, 됐어요. 바쁘니까 그냥 거실에 계세요. 저게 자식을 대하는 태도인가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요. 저는 일단 싸들고 온 반찬통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여니 한숨이 또 나왔죠. 배달 음식 용기들만 가득 쌓여 있고 제가 저번에 해준 반찬은 그대로 말라비틀어져 있더군요. 에휴, 저것들. 밥은 제대로 해먹고 사는 건지. 반찬을 정리하고 나니 갑자기 허기가 확 몰려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서두르느라 첫 끼도 거른 채였거든요.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숨을 돌리는데 마침 주방 식탁 위에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 한 송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어이구, 잘 됐다. 저거라도 하나 먹어야겠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식탁으로 다가가 바나나 하나를 떼어냈어요. 자식 집에 와서 바나나 하나 먹는 게 뭐 대수겠어요. 아주 달고 맛있더군요. 허기를 좀 채우고 껍질을 싱크대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었죠.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렇게 한 2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며느리 영지가 힐을 또각거리며 들어왔어요.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잔뜩 들려 있었죠. 어머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아, 그래, 아가. 장 보고 오는 길이니? 동식이 반찬 좀 해주려고 들렀지. 영지는 제 인사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쇼핑백을 소파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어요. 그러더니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가다가 식탁을 보고는 그 자리에 딱 멈춰섰죠. 어머니,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기 식탁 위에 있던 바나나 혹시 어머니가 드셨어요? 응? 바나나? 아, 그거. 내가 배가 고파서 하나 먹었지. 아주 달던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영지는 싱크대 옆에 놓인 바나나 껍질을 노려보더니 이내 제게로 고개를 획 돌렸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무섭던지. 어머니, 그걸 왜 드세요? 세상에. 아니, 아가. 그게 무슨 소리야. 바나나 한 개 먹은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놀라. 제 말에 영지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웃었어요. 바나나 한 개요? 어머니, 이게 그냥 바나나인 줄 아세요? 이거 제가 오늘 저희 엄마 갖다 드리려고 일부러 백화점 식품관 가서 사온 유기농 바나나예요. 한 송이에 15,000원짜리라고요. 뭐, 그게 그렇게 비싼 거였니?
난 몰랐지. 모르긴 뭘 몰라요.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아니, 그리고 남의 바나나를 왜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드시냐고요. 어머니 지금 거지예요? 드실 게 없어서 남의 집 귀한 과일을 훔쳐 드세요? 아가, 너 지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내가 훔쳐 먹다니. 그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남의 집이야. 내 아들 집이잖아.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영지도 지지 않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의 집 맞죠? 이 집 대출금 저희 아빠가 반이나 보태주신 거 몰라요? 그리고 저 바나나는 엄연히 우리 엄마 거였어요. 어머니 드시라고 산 거 아니라고요. 그 소란에 드디어 컴퓨터방 문이 빼꼼 열렸어요. 아들 동식이가 헤드셋을 목에 건 채 빼꼼 고개를 내밀었죠. 아, 왜들 그래 또. 무슨 일이야? 동식아, 너 잘 나왔다? 네 아내가 내가 이 집에서 바나나 하나 먹었다고 나한테 거짓하잖니. 훔쳐 먹었대. 제가 억울해서 아들에게 하소연했어요. 하지만 동식이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귀찮다는 표정으로 머리만 긁적였죠. 아, 영지야. 좀 참아. 엄마가 배고프셔서 드실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당신은 가만히 있어. 영지가 동식이에게 악을 쓰더군요. 당신이 맨날 저렇게 오냐오냐 하니까 어머니가 우리 집을 만만하게 보고 저러시는 거 아니야? 저 바나나 당신 용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거 알지? 어머니가 저거 드시는 바람에 나 지금 백화점 다시 갔다 와야 하잖아. 시간 낭비, 돈 낭비. 짜증나 죽겠네. 그 말에 동식이는 아 몰라. 둘이 알아서 해. 하더니 방문을 쾅 닫고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방 안에서는 다시 타타탕 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동식, 너. 저를 완벽하게 외면한 아들 녀석보다 당장 눈앞의 며느리가 더 문제였죠. 영지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진짜 어머니 교양 수준에 실망했어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주인이 허락도 안 한 음식을 손을 대요? 내가 교양이 없어? 자식 집에 와서 과일 한 개 먹은 게 교양 없는 짓이야? 그럼 넌 시어머니한테 거지니 훔쳐 먹었니? 막말하는 게 교양 있는 짓이고? 네, 교양 없는 짓 맞죠? 여긴 어머니 집 아니고 제 집이라고 몇 번을 말해요. 이 집 가구며 가전 전부 다 저희 집에서 해온 거잖아요. 어머니가 보태준 거 뭐 있어요? 매달 이자 내라고 보내주시는 그 푼돈? 그걸로는 이 집 이자도 다 못 내요. 기가 막혔어요. 제가 매달 보내주는 돈이 푼돈이라니. 아들 녀석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금이며 혼수 비용까지 제가 다 대줬는데 이제 와서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정말. 아, 됐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뭐, 너 지금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 네, 나가시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허락 없이 이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당장 비밀번호 바꿀 거니까. 영지는 현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져온 그 반찬 쪼가리들도 다 가지고 가세요. 어머니 음식 먹고 나면 꼭 배탈 난단 말이에요. 짜고 달고. 우리 집 냉장고 물 버리기 전에 당장 들고 가시라고요. 그러더니 영지는 냉장고로 달려가 제가 방금 넣어둔 반찬통들을 전부 꺼내기 시작했어요. 아, 서영지,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긴요? 어머니 물건 치우는 거죠. 영지는 제가 애써 만든 불고기와 겉절이가 담긴 반찬통들을 현관 밖 복도로 그대로 집어던졌어요.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플라스틱 통들이 깨지고 음식물들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나뒹굴었죠.
아, 속 시원해.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영지는 제 가방까지 집어들어 복도로 던져버렸어요.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그 바나나가 5,000원. 그것도 내놓고 가세요. 남의 물건 훔쳐 먹었으면 값을 치러야죠.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나나 한 개 값 5,000원. 저를 거지 취급하며 쫓아내는 며느리. 그리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방 안에 숨어 있는 제 아들. 저는 말없이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주워들었어요.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영지의 얼굴에 던지듯 내밀었죠. 여기 있다. 5,000원은 바나나가, 나머지 5,000원은 네가 오늘 나한테 한 막말 값이니라. 뭐예요, 지금? 이게... 영지가 돈을 보고 소리쳤지만 저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어요. 나간다. 나가. 니들 말대로 다시는 이 집에 발도 안 들여놓을게. 그리고 이동식한테 똑똑히 전해라. 오늘부로 나한테 아들은 없다고. 저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한 채 복도 바닥에 처참하게 널브러진 불고기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뒤돌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죠. 제 등 뒤로 재수 없어. 다신 오지 마. 하는 영지의 악다구니와 함께 현관문이 굉음을 내며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차가운 금속 상자 안에서 겨우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어요. 쿵, 쿵,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죠. 1층에 도착해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제 뺨을 때렸어요. 아파트 입구를 나서는데 무심코 고개를 돌려 복도를 올려다보게 되더군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 온, 이제는 차가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그 불고기 덩어리들이 보였어요. 어이구, 아까워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죠. 하지만 그건 음식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어요. 저 꼴이 꼭 제 신세 같아서였죠. 자식놈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저렇게 내동댕이 쳐진 거잖아요. 집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어요.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저 혼자 사는 집의 냉기가 저를 감쌌죠. 불도 켜지 않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둠 속에서 며느리 영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어머니, 지금 거지예요? 남의 물건을 왜 허락도 없이 함부로 드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던 아들 녀석의 뒷모습? 그 쾅 하는 문소리가 제 심장을 내리치는 것 같았어요. 바나나 한 개 그래. 그깟 바나나 한 개라고. 저는 헛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이건 바나나의 문제가 아니었죠. 이건 그동안 쌓이고 쌓였던 멸시와 무시가 그 바나나를 계기로 터져 나온 것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저는, 이선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필요할 때 돈이나 빼가는 귀찮은 늙은이에 불과했던 거죠. 문득 몇 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며느리 생일이라고 제가 목돈을 깨서 명품 가방이라는 걸 하나 사줬거든요. 며느리들이 그런 걸 좋아한다고들 하길래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싸고 좋은 걸로 골랐죠. 아가, 이거 생일 축하한다. 변변찮지만 받아라. 제 딴에는 큰맘 먹고 내민 선물이었어요. 영지는 가방을 보더니 눈을 반짝이긴 하더군요. 어머, 어머니, 웬일이세요? 이런 걸 다. 고맙긴 한데 이건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데요? 제 스타일은 좀 아니네요. 그러니? 그래도 이게 제일 잘 나가는 거라고 하던데. 됐어요. 그래도 성의가 있으니까 받기는 할게요. 그렇게 받고 나서는 한 번을 들고 나오는 걸 못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인터넷 중고 장터라는 걸 보게 됐죠. 세상에, 제가 사준 그 가방이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것이라며 떡하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제가 사준 가격보다 딱 30만 원 싸게요. 그날 당장 아들 녀석에게 전화를 걸었죠. 동식아, 너 혹시 영지가 내가 사준 가방. 아, 엄마.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요? 영지가 그러는데 어차피 안 드는 것짜리만 차지해서 팔았대요. 그 돈으로 자기 필요한 거 샀다던데.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니. 내가 그걸 어떻게 사준 건데. 아이, 참. 어머니도 참 그런 거 쌀 돈 있으면 다음부터는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그게 우리한테는 훨씬 이득이에요. 끊어요, 바빠. 딸칵.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제 가슴도 그때 딸칵하고 끊어졌던 것 같아요. 그뿐인 줄 아세요? 재작년 제 칠순이었죠.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 내외랑 다 같이 저녁 한 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동식이에게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했죠. 동식아, 엄마 이번 칠순에는 어디 여행 같은 거 안 가도 된다. 그냥 너랑 영지랑 셋이서 조촐하게 밥이나 한 끼 먹자. 알았어요, 엄마. 내가 영지한테 말해볼게. 저는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작 칠순 당일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엄마, 진짜 미안한데 오늘 저녁 안 되겠는데?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고. 아니, 그게 영진의 부모님이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신다고 오늘 저녁에 꼭 식사를 해야 한대요. 장인, 장모님이 부르시는데 제가 어떻게 빠져요. 이놈아, 오늘은 네 애미 칠순이다. 장인, 장모님 식사는 내일 해도 되잖아.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수화기 너머로 영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기야, 뭐해? 빨리 안 와? 우리 엄마 아빠 기다리신다고. 아, 알았어. 지금 가. 엄마, 미안해요. 내가 주말에 맛있는 거 사줄게. 끊어. 주말에요? 그 주말은 2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혼자서 미역국을 끓여 먹었죠. 그런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제가 반찬을 해가면 짜다, 달다, 조미료 맛이 난다 타박을 했고 아들 녀석은 그 옆에서 엄마 영지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 다음부터는 그냥 사서 와. 하고 거들었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는 비싼 레스토랑이며 해외여행이며 호화롭게 살았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어요? 제가 평생 남편과 시장에서 욕박하며 모은 돈, 그거 아들 녀석 장가 보낼 때 다 털어 넣었어요. 아파트 전세금 대주고 모자라다 해서 대출까지 끼고 매달 그 이자며 생활비까지 보태주느라 저는 시장에서 1,000원짜리 양말 한 켤레도 벌벌 떨며 샀는데 말이죠. 그래, 다 내 잘못이다. 어둠 속에서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자식이라고 다 퍼주고 며느리 눈치나 보고 내가 나를 거지처럼 대했으니 저것들도 나를 거지로 보는 게 당연하지. 이선자, 너 정말 바보처럼 살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죠.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아니, 안 살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서재로 들어가 먼지 쌓인 책상 서랍을 열었죠. 그 안에는 제 명의로 된 통장들이며 아들 녀석이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등기권 리증까지 제 전 재산 목록이 들어 있었어요. 이동식, 서영지, 너희가 오늘 쫓아낸 게 누군지 곧 뼈저리게 알게 될 거다. 저는 당장 휴대폰을 들었어요. 늘 가던 동네 은행은 안 되죠. 거기 지점장은 동식이랑도 안면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으로 VVIP 자산관리, 프라이빗 뱅킹 같은 걸 검색했어요. 가장 크고 으리으리해 보이는 은행 번호가 나오더군요.
망설일 것 없었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주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보세요. 거기 VVIP 자산관리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성함과 연락처, 그리고 방문 가능하신 시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선자입니다. 내일 당장 아침 제일 빠른 시간으로 잡아주세요. 제가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서 옮길 자산이 좀 많아서요. 아주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싶습니다. 제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운이 실렸던 걸까요? 수화기 너머의 직원이 잠시 멈칫하더니 아주 공손한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아, 이선자 고객님.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월요일 아침 9시 정각 저희 센터장님 실로 바로 예약해 드렸습니다. 오시면 입구에서 이선자 고객님 성함 말씀하시면 저희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제 눈에는 20살 적처럼 모든 것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제 인생도 완전히 새로 시작될 겁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에 아껴두었던 가장 좋은 코트를 꺼내 입었어요.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거지라던 며느리 말에 오기가 생겨서라도 가장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곳은 그야말로 궁전 같더군요. 1층 로비는 텅 비어 있고 번쩍거리는 대리석 바닥뿐이었죠. 입구에서 이름을 말하니 말끔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나와 저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꼭대기층에 내리니 일반 은행 창구는 보이지 않고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 같은 공간이 나왔어요. 이선자 고객님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저를 맞이한 사람은 김민준 센터장이라는 명패를 단 중년의 남자였어요. 인상이 아주 스마트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우리는 방음이 완벽하게 되는 유리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차가 나왔고 김 센터장은 제 맞은편에 정중하게 앉았죠. 고객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저희는 고객님의 자산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것이 임무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제가 가진 모든 금융 자산을 오늘 당장 이쪽으로 다 옮기고 싶어요. 네, 고객님. 물론입니다. 혹시 기존 거래 은행이나 상품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준비해 온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예금 통장 4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적금 통장들, 그리고 주식 계좌 내역까지. 제가 평생 모은 돈의 내역이었죠. 김 센터장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다시 봤어요. 아마 겉모습만 보고는 이 정도 규모일 줄은 몰랐던 거겠죠. 고객님, 자산 규모가 상당하십니다. 이 정도 현금성 자산이시면 실례지만 이 자금을 옮기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혹시 자녀분들께 증여나 상속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절세 플랜도 함께. 저는 김 센터장의 말을 잘랐어요. 아니요. 증여나 상속, 그딴 건 전혀 생각 없어요. 네. 이제부터 이 돈은 오로지 나 이선자 한 사람을 위해서만 쓸 겁니다. 그래서 김 센터장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고객님. 내 아들 녀석이 있어요. 이동식이라고. 그 녀석이 앞으로 내 재산에 대해 단일원도 조회할 수 없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어떻게 잘못돼서 위임장을 써준다 해도 절대 돈을 빼가거나 내역을 볼 수 없도록. 법적으로 가장 완벽한 방법이 필요해요. 김 센터장은 제 단호한 눈빛을 읽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예금 상품보다는 고객님의 뜻을 확고하게 반영할 수 있는 유언대용 신탁이나 특정금전 신탁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뭐죠?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고객님께서 지금 이 자산의 주인이자 동시에 이 돈을 쓸 수 있는 유일한 수혜자로 이선자 본인을 지정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님 사후에나 혹은 고객님이 특별히 지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지정된 사람에게 돈이 가도록 묶어두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들이고 며느리고 그 누구도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고객님의 직계 자녀라도 고객님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는 이 신탁 계좌의 존재 여부조차 알 수 없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비밀이 보장되죠. 저는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그거 좋네요. 그걸로 합시다. 오늘 당장 수수료나 세금이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요. 저쪽 은행에 있는 돈 싹 다 해지해서 이리로 가져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만기가 남은 적금을 지금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상당 부분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요. 그깟 이자 몇 푼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싹 다 처리해 주세요. 그날 오후 내내 저는 VVIP 상담실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김 센터장과 직원들은 일사천리로 움직였죠. 기존 은행에 전화해 모든 예금과 적금을 중도 해지했어요. 이자가 반토막이 났지만 눈 하나 깜짝 안 했죠. 수억 원의 돈이 제 눈앞에서 빠져나가 그곳에 제 신탁 계좌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모니터로 확인했어요. 주식 계좌도 마찬가지로 모두 이관 신청을 마쳤고요.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고객님, 모든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통장과 카드 외에는 그 누구도 고객님의 자산을 알 수 없습니다. 고마워요, 김 센터장.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은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어요. 평생 저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매달 25일 제가 아들 내외에게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내주던 바로 그날이었죠. 저녁 늦게까지 기다리다 돈이 안 들어가니 다급했나 봐요. 발신자는 내 아들 동식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웬일이야? 오늘 25일인데 왜 돈이 안 들어와요? 첫마디가 저거였어요. 그날 그렇게 쫓겨난 어미에 대한 안부나 사과는 한마디도 없었죠. 저는 아주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랬나?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잊었네. 있다니. 엄마, 그거 오늘 카드값이며 대출 이자 나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영지가 지금 옆에서 난리 났어요. 빨리 좀 보내주세요. 네. 아주 다급한 목소리였죠. 글쎄, 내가 오늘 은행 갈 시간이 없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휴대폰을 떨어뜨렸더니 그 은행 앱인가 뭔가가 잘 안 눌러지네.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것도 어렵다, 야. 아, 진짜 답답해. 그럼 내가 지금 그리로 갈까요? 어머니 휴대폰 내가 싹 봐줄게요. 금방 하잖아요. 아니, 오지 마. 제가 딱 잘라 말했어요. 나 지금 집 아니다. 친구 만나러 좀 나왔어. 바쁘다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내가 시간 날 때 은행 창구에 직접 가서 한번 알아볼게. 엄마, 오늘 내야 한다니까. 연체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건 너희 사정이지. 그리고 동식아. 네. 네 마누라한테 전해라. 나 그날 바나나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참 비싼 바나나더구나. 엄마, 그게 무슨. 저는 동식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딸칵. 이번에는 제가 먼저 끊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곧장 서랍에 넣어두었던 아파트 등기권리증을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은행에서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이 근처였거든요. 변호사님, 상담 좀 하려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이게 제 명의로 된 아파트인데요. 지금 아들 내외가 살고 있어요. 혹시 제가 이 집을 팔거나 아니면 두 사람을 내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피더니 아주 명쾌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명의가 100% 확실하게 어머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네요. 아드님 내외는 그냥 어머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용대차 관계일 뿐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럼 내가 나가라고 하면 당장 나가야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좋게 말해서 나가면 제일 좋겠지만 불응할 시에는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서 퇴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면 부동산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 그게 오래 걸리나요? 길면 6개월까지도 봅니다만 이 경우는 어머님 소유가 너무나 확실해서 승소는 100%입니다. 소송 비용이나 강제 집행 비용까지 전부 아드님 쪽에 청구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일단 오늘은 상담만 받을게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 네. 그러시죠. 가장 확실한 패는 상대방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를 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일 아쉬운 순간에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호호.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돈이라는 방패와 법이라는 무기가 모두 쥐어져 있었죠. 모든 준비는 끝났는데 막상 마음이 좀 허전하더군요. 수십 년간 제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 걱정이 사라지고 나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돈은 신탁 계좌에 꽁꽁 묶여 있고 아들 녀석에게선 그 뒤로도 두어 번 전화가 왔지만 은행 갔는데 직원이 없더라, 서류가 복잡하더라는 핑계로 계속 미뤘더니 이젠 전화도 안 오더군요. 이 많은 돈을 다 모한담. 통장을 보며 중얼거렸지만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었어요. 그 비싼 명품 가방, 해외여행, 그런 건 제 취향이 아니었죠. 그렇게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내다가 문득 오래된 친구 생각이 났어요. 숙자 박숙자, 걔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하려나. 숙자는 제 어릴 적 고향 친구예요. 저보다 더 억척스럽게 살았던 친구죠. 저는 남편이라도 있었지만 숙자는 일찍 혼자 되어 자식들 키우느라 시장에서 과일 장사만 50년을 했거든요. 문득 그 친구가 보고 싶어서 저는 버스를 타고 낡은 재래시장으로 향했어요. 시장은 여전히 시끌벅적하고 활기가 넘쳤죠. 비린 생선 냄새와 구수한 떡 냄새가 뒤섞인 곳. 저 구석으로 가니 숙잔의 과일이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숙자가 사과를 닦으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더군요. 머리는 희끗희끗했지만 그 짱짱한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숙자야. 제가 부르자 숙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머, 선자, 이선자, 이게 누구야?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냐, 야. 숙자야, 잘 지냈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우리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다 웃었어요. 숙자는 옆 가게에 잠깐 가게를 맡기고 저를 시장 구석에 있는 허름한 국밥집으로 데려갔죠. 국밥 한 그릇 말아먹자. 아이고 반갑다 선자야. 근데 네가 여긴 웬일이야? 너 아들 장가 보내고 강남 산다더니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무슨 일 있어? 뜨끈한 국밥에 막걸리 한 잔이 들어가니 그만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숙자에게 전부 다 털어놓았죠. 주말에 반찬 싸들고 갔던 일부터 바나나 한 개 먹었다고 거짓 소리 들으며 쫓겨난 일, 아들 녀석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은 일까지. 제 이야기가 끝나자 숙자가 막걸리 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군요. 이런 천하에 벼락 맞을 것들을 봤나? 숙자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국밥집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요. 뭐라고? 그깟 바나나 한 개 먹었다고지 시어미를 쫓아내. 그것도 모자라서 반찬을 복도에 내던져. 그 며느리라는 거, 그거 아주 질이 나쁜 것이네. 내 말이 그 말이야, 숙자야. 내가 그 소리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아들 녀석은? 그 녀석은 뭐 했대? 지 엄마가 그 수모를 당하는데 방구석에 처박혀서 게임을 해? 그건 자식도 아냐. 내가 진작 말했지, 선자야. 네가 걔를 너무 오냐오냐 키웠어. 그러니까 저런 마누라 얻어와서 애미 속을 뒤집어 놓는 거 아냐? 숙자가 자기 일처럼 화를 내주니 속이 다 시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어? 그냥 참고 나왔어? 아이고. 아니, 나도 이제 예전의 이선자가 아니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은행 VVIP 센터에 간 일, 재산을 전부 신탁으로 묶은 일, 아파트 명도소송까지 알아본 일. 숙자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크게 뜨고는 이내 푸아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잘했다. 아, 속 시원해. 그래야 내 친구지. 아주 잘했어, 선자야. 그놈들, 이제 돈줄 끊겼으니 며칠 못 가서 싹싹 빌려올 거다. 절대 받아주지 마라. 알았지? 알았어. 근데 숙자야. 나 이제 뭐라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돈은 있는데 그냥 노는 건 체질에 안 맞아서. 숙자는 국밥을 한술 크게 뜨더니 말했어요. 뭘 하긴. 너도 나처럼 장사나 해라. 너 원래 손맛 좋았잖아. 장사?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그때였어요.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죠. 15,000원짜리 유기농 바나나. 며느리가 악을 쓰며 말했던 그 단어가 떠올랐어요. 숙자야. 왜? 너 이 과일 장사 50년 했지. 그럼 대한민국에서 과일 보는 눈은 네가 최고겠다. 그렇지? 아이고. 그건 뭐 눈 감고 만져만 봐도 알지. 이게 설탕인지 독인지. 근데 숙자야. 네 가게 너무 낡았어. 과일은 이렇게 좋은데 손님들이 그걸 모르잖아. 뭐? 이년아, 갑자기 내 가게 타령은 왜 해? 먹고 살기 바쁜데 인테리어 할 돈이 어딨다고. 저는 숙자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죠. 숙자야. 그 돈 내가 있어. 뭐? 우리 동업하자. 동업? 나랑 너랑? 뭘로? 과일 가게. 이런 낡은 시장 바닥 말이야. 저기 며느리년이 좋아하는 그 백화점 근처. 아니, 강남 한복판에다 차리는 거야. 아주 번쩍번쩍하게. 프리미엄 과일 가게라고 들어봤어? 프리미엄? 그게 뭔데? 비싸게 받는다는 거냐? 맞아. 네가 가진 50년 노하우로 전국 산지에서 최고급 과일만 가져오는 거야. 나는 내 돈으로 가장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가게를 차릴게. 그 며느리가 말한 15,000원짜리 바나나, 우리는 30만 원짜리 멜론, 50만 원짜리 샤인머스켓 바구니를 파는 거야. 숙자는 제 말에 입을 떡 벌렸어요. 선자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될 것 같아? 왜 안 돼? 요즘 사람들은 비싸도 좋은 거 먹으려고 줄을 서. 너는 물건만 책임져.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우리 이름 걸고 한번 해보는 거야. 선자와 숙자 어때? 숙자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생 고생만 한 친구였죠. 그 눈에 저와 같은 불꽃이 튀는 것 같았어요.
이선자, 너 진짜 크게 한번 놀아보려는구나. 좋다. 까짓 거 망해봐야 본전이지. 한번 해보자. 우리는 막걸리 잔을 부딪혔어요. 짠!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죠.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며느리 서영지였어요. 어머니, 그날은 제가 말이 좀 심했어요. 죄송해요. 사과? 기가 찼죠.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이어졌어요. 근데 어머니, 저 이 가방 신상으로 나왔는데 너무 갖고 싶네요. 어머니 백화점 자주 가시잖아요. 이거 700만 원인데 어머니가 사주시면 저도 그날 일 기분 풀릴 것 같아요. 이걸로 퉁치죠 뭐. 사진 속에는 제가 이름도 모를 번쩍이는 가방이 있었어요. 700만 원. 그걸로 퉁치자고요? 저를 거지라고 내쫓아 놓고 이제 와서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니. 이 아이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싶었죠. 숙자가 제 휴대폰을 곁눈질로 보더니 저게 그 며느리냐? 뭐래? 하고 물었어요. 숙자야. 700만 원이면 우리 가게 간판 멋지게 달 수 있겠지? 뭐? 700? 아이고, 간판이 아니라 가게 전체를 금으로 바르겠다. 야. 저는 영지의 문자를 보며 픽 웃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냈죠. 딱 4글자. 나 바쁘다.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저는 숙자에게 말했어요. 자, 숙자야. 이제부터 바빠질 거야. 우리 당장 내일부터 가게 보러 다니자. 그깟 7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못 사줘서 이러는 줄 아는 며느리의 문자에 저는 나 바쁘다 4글자만 보내고 휴대폰을 뒤집어 버렸죠. 그리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선자야, 여기 월세가 이게 얼마라고? 아이고, 공이 하나 더 붙은 거 아니냐? 숙자가 강남 한복판의 텅 빈 가게 앞에서 입을 떡 벌리고 물었어요. 번화가 중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1층 코너 자리였죠. 숙자야, 우린 싼 거 팔 거 아니잖아. 자리가 좋아야 사람들도 대접받는 기분으로 물건을 사가는 거야. 그깟 바나나 한 송이에 15,000원씩 받는 백화점,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린 더 좋게 만들 거야. 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당장 김민준 센터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 센터장님. 저 이선자입니다. 아, 고객님.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신탁 상품 수익률이 아주 안정적으로. 아, 그거 말고요. 나 지금 가게 계약할 게 있는데 보증금이랑 월세가 좀 세네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제 신탁 자금에서 바로 빼서 쓸 수 있나요? 저는 수화기 너머로 김 센터장이 잠시 숨을 멈추는 걸 느꼈죠. 가게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고객님. 고객님은 신탁의 유일한 수익자이시기 때문에 자금 사용은 언제든 자유로우십니다. 서류만 처리해 주시면 저희 쪽에서 바로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줘요. 보증금이 10억에 월세가 3천이네요. 바로 처리해 주세요. 네. 10억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숙자가 제 팔을 쿡 찔렀어요. 아, 이선자, 너 미쳤어. 10억? 월세 3천? 우리 그냥 시장에서 하던 대로 하자. 내가 미쳤지, 너랑 무슨. 숙자야, 넌 네 50년 경력, 그 눈썰미가 고작 시장 좌판에 있을 정도라고 생각해? 아니, 네 눈은 대한민국 1%야. 그럼 1%가 있는 곳에서 장사를 해야지. 걱정 마. 돈은 내가 다 댈 테니 넌 목숨 걸고 최고의 물건만 가져와. 할 수 있지? 제 말에 숙자는 한참이나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좋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 50년 여기다 다 걸어볼란다. 그깟 백화점 과일,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고. 그날로 우리는 계약을 마쳤어요. 다음 날부터는 인테리어 업자들을 만났죠. 저는 잡지에서 본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로비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런 느낌으로 해주세요. 과일이 보석처럼 보이게. 조명 하나하나 신경 써주시고요. 돈은 걱정 마세요. 가게가 뼈대를 갖춰가는 동안 저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25일이 지나고 월이 바뀌어 다음 달 5일이 되었죠. 카드값 결제일이 아마 그쯤이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인테리어 도면을 숙자랑 머리 맞대고 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미친 듯이 울렸어요. 며느리 서영지였죠.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죠. 받지 않았어요. 세 번째 울렸을 때 숙자가 말했어요. 받아봐라. 무슨 소리 하는지 궁금하다. 저는 스피커폰으로 설정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주 날카롭고 다급한 목소리였죠. 나 바쁘다. 아니, 바쁘신 건 알겠는데, 저희 지금 큰일 났어요. 카드 정지됐다고 연락 왔단 말이에요. 동식 씨가 자기 신용등급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희 생활비 주시기로 했잖아요. 매달 25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그리고 그 돈, 네가 나한테 푼 돈이라고 하지 않았니? 푼 돈이라서 안 보냈지. 아, 어머니, 쪼잔하게. 그날 일 가지고 아직도 그러세요? 제가 사과했잖아요. 문자 못 보셨어요? 제가 700만 원짜리 가방 사주시면 그걸로 퉁 치자고 했잖아요. 숙자가 옆에서 세상에 하며 뒷목을 잡더군요. 내가 왜 너한테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줘야 하니? 그리고 나 그 돈 없어. 돈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돈이 없으면 누가 돈이 있어요? 설마 그날 바나나 값 5천 원 안 들여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드릴게요. 계좌번호 불러요. 끊는다. 바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1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가 왔죠. 이번엔 아들 이동식이었어요. 이 녀석도 스피커폰으로 받았죠. 엄마, 왜 그래 진짜? 뭐가? 아니, 영지가 잘못한 건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엄마, 우리 연체되면 이 집 대출 이자도 못 내요. 은행에서 전화 온단 말이야. 아주 울상이 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네 마누라가 그 집 니네 장인어른이 반이나 해준 거라고 나보고 나가라던데. 이자는 네 장인이 내주면 되겠네. 엄마, 어떻게 장인어른한테 그런 말을 해? 진짜 너무하시네. 우리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겠지. 네 마누라 백화점 쇼핑할 돈은 있던데. 그리고 너 그날 방에서 게임만 하던 거 다 안다. 네 마누라가 네 애미한테 반찬 집어던지고 거지라고 소리 지를 때 너 뭐 했어? 네가 아들 노릇을 했어야 나도 어미 노릇을 하지. 그건 영지가 너무 화가 나서 변명하는 꼴이라니. 됐고, 나 지금 인테리어 사장님이랑 미팅 중이다. 바쁘니까 끊어. 앞으로 돈 달라고 전화하지 마라. 저는 그 전화도 끊어버렸어요.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며칠 뒤 가게 인테리어가 거의 다 마무리될 무렵이었어요. 숙자는 전국 산지를 돌며 최고급 과일을 공수하느라 바빴고 저는 매장에서 직원 교육을 하고 있었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아이고, 저 혹시 이선자 여사님 되시죠? 저 영지 엄마예요. 사돈이었어요.
아주 공손하고 간드러진 목소리더군요. 네, 사부인. 웬일이세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다 죄송해서요. 우리 영지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말실수를 좀 했나 봐요. 걔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마음이 여려서. 사부인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셔야죠. 어른이시잖아요. 바나나 한 개로 저를 거지 취급하며 내쫓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철이 없다고요? 용서요? 뭐려? 저는 다 잊었는데요. 어머, 그러세요? 아이고, 역시 사부인이 어른이시네요. 통이 크셔. 근데 사부인. 다름이 아니라 애들이 요즘 좀 힘든가 봐요. 동식 서방이 월급이 좀 짠가. 영지가 저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는데 저희도 이번에 투자한 게 좀 묶여서. 호호. 사부인께서 매달 주시던 거 그거라도 좀 보내주시면 애들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요? 애들이 사부인만 믿고 있더라고요. 뻔뻔하기가 그 딸의 그 엄마였어요. 아, 사부인. 그러셨구나. 근데 어쩌죠? 저도 요즘 돈이 없네요. 네. 사부인이 돈이 없으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에 우리 영지한테 그 비싼 명품 가방도 사주시고 강남에 건물도 있으시다면서요. 제가 언제 건물 있다고 했나요? 아파트 한 채 있는 걸 가지고 저렇게 부풀렸나 봐요. 아, 그거요. 제가 이번에 새로 사업을 하나 시작해서요. 가진 돈을 싹 다 밀어 넣었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수중에 땡전 한 푼 없네요. 호호. 사업이요? 아니, 이 연세에 무슨 사업을. 사부인, 그거 혹시 사기 아니에요? 요즘 늙은이들 돈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사기라니요, 사부인.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 친구랑 동업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부인. 저 지금 과일 고르러 산지에 가야 해서요. 바쁘네요. 다음에 뵐게요. 저는 사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어요. 늙은이? 사기꾼?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왔죠. 숙자야. 네가 사기꾼이란다. 뭐, 저것들이 아주 쌍으로 미쳤네. 선자야, 우리 꼭 성공해야겠다. 저것들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가게 오픈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돈줄이 완전히 끊긴 아들 내외가 또 어떤 발악을 할지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개업날이 밝았어요. 가게 이름은 숙자의 고집으로 선잔의 과수원이라고 지었죠. 숙자가 자기 이름은 촌스럽다고 제 이름이 더 고급스럽다며 우겼거든요. 가게는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멋지게 완성됐어요. 검은색 대리석 바닥은 반짝거리고 벽면은 전부 은은한 조명이 나오는 진열장이었죠. 과일들은 하나하나 개별 포장되어 마치 보석 상자 안에 루비나 에메랄드처럼 놓여 있었어요. 우리는 직원들도 전부 호텔 경력자들로 뽑아 까만색 유니폼을 맞춰 입혔죠. 선자야, 이게 진짜 우리 가게냐? 나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숙자가 가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숙자야, 정신 차려. 넌 이제 이 가게 부사장님이야. 저기 안쪽 네 전용 사무실에서 과일 품질 관리만 딱 맡아주면 돼. 손님 맞이는 내가 할게. 오픈 기념으로 최고급 망고 시식 행사를 열었어요.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어머, 저기 뭐야? 갤러리 생겼나 봐. 하다가 과일 가게인 걸 알고는 호기심에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죠. 어머, 세상에, 망고가 꿀이네요. 이렇게 단 망고는 난생 처음 먹어봐요. 이 멜론은 얼마예요? 네, 한 통에 20만 원이요? 무슨 멜론이? 고객님, 이 멜론은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장인이 한 나무에 딱 한 통만 기르는 크라운 멜론입니다. 당도 보증서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VVIP 선물용으로 최고죠.
제 말에 손님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이내 지갑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랫집에 선물 하나 해야 하는데 이걸로 줘봐야겠네. 우리 회장님 사모님께 딱이겠다. 하면서요. 비싼 만큼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죠. 가게는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요. 첫날 준비한 물량이 오후 3시도 안 돼서 전부 동이 났죠. 숙자는 신이 나서 산지에 전화를 돌리느라 바빴어요. 거기 당장 물건 2배로 올려. 돈 걱정 말고 최고 좋은 놈으로만 보내. 그렇게 정신없는 며칠이 지나고 가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쯤이었어요. 지역 생활 정보를 다루는 작은 잡지사에서 기자가 한 명 찾아왔죠. 대표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이렇게 고급스러운 과일 부티크를 여실 생각을 하시다니요. 요즘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여기 모르면 간첩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요.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우아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계기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아주 비싸고 귀한 바나나 한 개가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나 할까요? 호, 바나나요? 어머, 정말 흥미롭네요. 저희 잡지에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시니어 CEO, 이선자 대표로 특집 기사를 싣고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그리고 그 잡지가 나오고 며칠 뒤 동네 케이블 방송에서도 촬영을 나왔어요. 화제의 인물이라면서요. 저는 가장 고운 옷을 차려입고 인터뷰에 응했죠. 저는 그저 제철에 나는 가장 귀한 과일을 가장 대접받는 기분으로 드실 수 있게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나간 다음 날이었어요. 가게가 한창 바쁜 점심시간 자동문이 윙 열리더니 아주 낯익은 2사람이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아들 동식이와 며느리 서영지였죠. 2사람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어요. 영지는 늘 입던 명품 옷은 어디 가고 무릎 나온 추리닝 차림이었죠. 동식이도 수염도 깎지 않아 꾀재재한 모습이었고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은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가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저희 몰래 이런 걸 차리신 거예요? 영지가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게 손님에게 하듯 웃으며 대답했죠. 어머, 이게 누구야? 동식이랑 영지 아니니? 여긴 어쩐 일로? 과일 사러 왔니? 구경 왔어? 구경이요? 지금 장난하세요? 저희는 돈이 없어서 카드도 끊기고 월세도 못 내게 생겼는데 어머니는 여기다 수억 원을 쳐받고 사장님 노릇을 하고 계셨어요? 영지의 목소리에 손님들의 시선이 전부 이쪽으로 쏠렸어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너한테 허락받아야 하니?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 돈 다 어디서 났어요? 우리한테 한 푼도 못 주겠다더니 이럴 돈은 있었어요? 동식이도 거들었어요. 녀석의 눈은 가게 안에 비싼 과일들을 훑으며 탐욕으로 번들거렸죠. 동식아, 정신 차려. 이 돈 원래 내 돈이야. 너희한테 주기로 한 돈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이었다고. 너희가 며칠 전에 전화했을 때 내가 사업에 다 넣어서 돈 없다고 했지? 바로 이거란다. 내가 사기당하는 것 같다고 걱정해 준 건 고맙네, 아가. 제 말에 영지는 자기가 사돈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는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거짓말. 그럼 그때 은행에 돈 옮긴다던 거 다 쇼였어요? 쇼라니. 말 한번 곱게 한다. 돈을 옮겨서 이렇게 가게를 차린 거지. 뭐가 문제니? 영지는 분해서 씩씩거리다가 진열대 위에 놓인 바나나 한 송이를 발견했어요. 그날 자기가 샀다던 노랗고 큼직한 바로 그 바나나였죠.
말도 안 돼. 저 바나나. 저거 우리 집에서 드신 거랑 똑같이 생겼네. 아, 이거. 저는 진열대로 걸어가 가장 실한 바나나 한 송이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그거보다 더 비싼 건데. 에콰도르 고산지 1500m에서 해풍 맞고 자란 당도 25브릭스 이상의 유기농 바나나란다. 한 송이에 5만 원짜리야. 저는 그 5만 원짜리 바나나를 덜덜 떨고 있는 영지에게 내밀었어요. 아가, 너희 엄마 갖다 드리렴. 순간 가게 안의 공기가 멈췄어요. 영지는 그 바나나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눈을 부들부들 떨었죠. 이걸 지금 나한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이라니. 왜? 이것도 내가 훔쳐먹을까봐 무서워? 괜찮아. 이건 내가 너한테 주는 거니까. 공짜란다. 너희 엄마 좋아하시겠네. 그날 못 드려서 아쉬웠을 거 아냐. 영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래졌어요. 그날 자기가 저한테 했던 말, 거진이 훔쳐먹었다느니 하는 말들이 귓가에 다시 들리는 것 같았겠죠. 손님들은 이제 무슨 상황인지 다 알겠다는 듯 혀를 차거나 크크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 저 며느리 표정 좀 봐. 대박이다. 시어머니가 바나나 주는데 왜 저래? 무슨 죄 지었나 봐. 바로 그때였어요. 가게 안쪽에서 숙자가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죠. 이것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너 저번에 우리 선자 쫓아낸 년 맞지? 당장 안 나가. 이 더러운 것들아. 숙자가 빗자루를 휘두르자 영지가 악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나가. 당장 나가. 여기서 우리 귀한 손님들 장사 방해하지 말고 경비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이것 봐라. 지금 손님한테 빗자루를 휘둘러.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아니, 어머니. 저 아줌마 뭐예요? 영지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내 50년 지기 친구이자 이 가게 부사장님이시다. 네가 전화로 사기꾼이라던 바로 그 친구. 왜 불만 있어? 동식이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쪽팔렸는지 영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영지야, 가자. 일단 가자. 이거 나. 이거 안 나? 어머니, 내 돈 내놔요. 내 700만 원짜리 가방값. 그거라도 내놓으라고요. 영지가 발악하며 진열대에 과일 바구니라도 잡으려 했지만 숙자가 빗자루로 앞을 막아섰죠. 결국 동식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 영지를 끌다시피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두 사람은 가게 밖에서 한참을 더 소리 지르다가 경비원이 다가오자 꽁지 빠지게 도망쳤답니다. 저는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어요. 그리고 수군거리는 손님들을 향해 활짝 웃었죠. 아이고, 손님들. 죄송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좀 있어서요. 못 볼 꼴을 보여드렸네요. 자, 놀라셨을 테니 오늘 오신 손님들은 이 최고급 애플망고 제가 하나씩 서비스로 드릴게요. 맛보세요. 제 말에 손님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와, 사장님 멋지시네요. 속이 다 시원하다. 며느리 교육 제대로 시키셨네. 그날 선잔의 과수원은 개업 이래 최고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가게에서 망신을 당하고 쫓겨난 아들 내외는 한동안 잠잠했어요. 아마 충격이 컸겠죠. 하지만 돈줄이 끊긴 현실은 그들의 자존심보다 더 무서웠을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요? 가게 마감 시간이었어요. 직원들 다 퇴근시키고 숙자랑 둘이서 정산을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을 누가 톡톡 두드렸어요. 동식이었죠. 이번에는 혼자 왔더군요. 행색은 전보다 더 초라했어요. 비싼 양복 대신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고 며칠은 굶은 사람처럼 얼굴이 헬쑥했죠. 엄마,
웬일이냐? 이제 여긴 안 올 줄 알았는데. 문 닫았다. 가봐라. 잠깐만요, 엄마. 제발 할 말 있어요. 숙자가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어요. 선자야, 상대하지 마. 저 녀석 얼굴 보기도 싫다. 숙자야. 괜찮아. 너 먼저 들어가. 내가 얘기 좀 해보고 갈게. 숙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한참 보다가 저놈이 또 헛소리하면 바로 전화해. 하고는 가게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동식이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밤 공기가 찼어요. 할 말이 뭔데? 엄마, 저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뭐?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그 카드값이 연체되고 대출금도 못 내니까 회사로 전화가 갔나 봐요. 빚쟁이라고 신용불량자라고 소문이 나서 결국 권고 사직당했어요. 녀석의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고. 엄마 저 진짜 잘못했어요. 제가 그날 방에서 나갔어야 했는데 영지가 무서워서.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동식이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제가 손을 뿌리쳤어요. 저 영지랑 이혼이라도 할게요. 걔가 다 그런 거예요. 걔가 엄마한테 막말하고 걔가 백화점 쇼핑하느라 돈 다 쓰고. 전 아무 잘못 없어요, 엄마. 기가 막혔죠. 이제 와서 모든 걸 며느리 탓으로 돌리는 꼴이라니. 동식아. 네. 네, 엄마. 너 내가 왜 너한테 실망했는지 아직도 모르는구나. 네. 그래, 영지가 막말하고 나를 쫓아냈지. 근데 너는 그 시간에 뭐 했어? 문 닫고 게임했지. 네 마누라가 무서워서 네 애미가 그 수모를 당하는데도 숨어 있었잖아. 그게 네가 말하는 아무 잘못 없는 놈이 할 짓이야? 그건 그런 놈이 이제 직장까지 잃고 돈 한 푼 안 나오게 생기니까 마누라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게 나한테 용서를 비는 태도니 아니면 또 다른 기생처를 찾는 태도니. 제 말에 동식이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죠. 일어나라, 동식아. 남들 본다. 창피하다. 싫어요. 엄마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요. 저 엄마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녀석이 갑자기 벤치 아래로 내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너를 비참하게 만들어? 동식아, 너를 비참하게 만든 건 네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네 마누라가 네 애미를 쫓아낼 때 방관한 너. 돈이 떨어지니 이제 와서 마누라 탓하는 너. 바로 너 자신이라고. 엄마, 제발 가봐라. 나도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이혼을 하든 뭘 하든 네 인생은 너 스스로 살아. 그게 내가 너한테 가르쳐주지 못한 마지막 교육이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어요. 뒤에서 엄마 하고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죠. 가게 문을 잠그고 숙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눈물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자 며칠 뒤에는 며느리의 발악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아주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이었죠.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주 다급하고 화가 난 목소리였죠. 언니, 지금 난리 났어. 왜 그래, 동생? 무슨 일이야? 또 아들 녀석이 전화했어? 아니, 이번엔 그 며느리. 서영지가 친척들한테 단체로 문자를 돌리고 전화를 했어. 뭐라고? 글쎄, 언니가 노망이 났다는 거야.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렸어요. 노망? 내가 노망이라니? 응. 언니가 평생 모은 돈을 시장에서 과일 팔던 사기꾼 친구한테 다 뺏겼대.
그 친구가 숙자라는 사람 맞지? 그 여자가 언니한테 붙어서 가게도 그 여자 명의로 차리고 언니는 그냥 얼굴마담으로 앉혀놨다는 거야. 뭐라고? 그리고 그 사기꾼이 언니한테 아들도 못 만나게 하고 재산도 못 돌려주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거야. 언니가 그 여자랑 뭐 이상한 관계라서 돈을 다 퍼주는 거래.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동서가 지금 울고불고 난리야. 우리 불쌍한 어머니 그 사기꾼한테서 구해주세요 하고 친척들한테 다 전화 돌리고 있어. 지금.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숙자는 옆에서 제 전화를 듣다가 얼굴이 시뻘개졌죠. 이런 정신 나간 것을 봤냐? 선자야, 가만 있어. 내가 가서 저것 주둥이를 뭉개 놓을 테니. 아니야, 숙자야. 기다려. 이럴수록 침착해야 해. 저것들이 원하는 게 바로 우리가 흥분하는 거야. 하지만 친척들은 이미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당장 큰 사촌 오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선자야, 너 괜찮은 거냐? 지금 그 말이 다 사실이가? 오라버니, 그 말 믿으세요? 제가 노망난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네가 그럴 사람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아들네가 저렇게까지 울고불고 하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니냐? 돈이라는 게 무서운 거니까. 그 박숙자라는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고 네가 홀딱 넘어간 거 아니냐? 친척들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싶었어요. 오라버니, 숙자는 제 50년 직이에요. 그리고 사기요? 좋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죠. 친척분들 다 모이라고 하세요. 저녁 식사 제가 대접할게요. 저는 당장 시내에서 가장 좋은 한정식 집에 큰 방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전부 연락을 돌렸죠. 아들 동식이와 며느리 영지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저녁 6시 한정식으로 친척분들 다 오시라고 했다. 너희도 와서 할 말 있으면 해라. 며느리에게서는 바로 답장이 왔죠. 어머니, 드디어 정신이 드셨군요. 네, 갈게요. 그 사기꾼 아줌마도 꼭 데리고 나오세요. 저는 숙자의 손을 잡았어요. 숙자야, 내일 나랑 같이 가줘야겠다. 우리 둘이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가자. 다음 날 저녁 한정식 집방 안에는 친척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동식이와 영지는 가장 상석에 앉아 친척들에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더군요. 고모님들, 삼촌, 정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 친구분한테 홀딱 넘어가셔서 저희한테 주시기로 한 재산도 다 뺏겼어요. 저러다 길거리에 나앉으실까봐 저희가 잠도 못 자요. 영지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저와 숙자가 들어섰어요. 저는 가장 아끼는 옷을, 숙자는 백화점에서 새로 산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어머, 다들 모이셨네요. 영지야, 네가 친척분들 오시라고 했니? 잔치라도 열었어? 어머니, 이 여자는 왜 데리고 왔어요? 영지가 숙자를 보고 기겁하며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디다 대고 손가락질이야. 네가 나를 사기꾼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내 얼굴 똑똑히 보라고 왔다. 왜? 숙자가 기세등등하게 소리쳤죠. 방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큰 사촌 오빠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선자야,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설명을 좀 해봐라. 네가 정말 저 친구한테 재산을 다 넘긴 게야? 그래서 아들네한테 돈 한 푼 안 주는 거고? 저는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오라버니, 제가 설명을 왜 해야 하죠? 제 재산 제가 쓰겠다는데. 그리고 저 여기 사기꾼이라고 불려서 온 거 아닙니다. 저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숙자가 그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던졌죠. 자, 다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게 선잔의 과수원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이선자. 지분 100%. 이게 가게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이선자. 이게 은행에서 발급한 신탁장고 증명서. 수익자 이선자. 숙자가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소리쳤어요. 친척들은 서류를 돌려보며 눈이 동그래졌죠. 그리고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어요. 그리고 그날 며느리가 저를 내쫓으며 했던 말이 담긴 녹음 파일을 틀었죠. 어머니 지금 거지예요? 드실 게 없어서 남의 집 귀한 과일을 훔쳐 드세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어머니가 가져온 그 반찬 쪼가리들도 다 가지고 가세요. 우리 집 냉장고 물 버리기 전에 당장 들고 가시라고요. 방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영지와 동식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굳어버렸죠. 이게 뭐야? 큰 사촌 오빠가 소리쳤어요. 그날 제가 쫓겨나던 날.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모르게 녹음 버튼이 눌러졌나 보더군요. 동식아, 네 목소리도 들려줄까? 아, 몰라. 둘이 알아서 해. 하고 문 닫는 소리. 동식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오라버니, 고모님들. 저 이선자, 노망 안 났어요.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저것들은 지 애미를 바나나 한 개 때문에 거지 취급하고 반찬통까지 집어던지며 내쫓은 놈들이에요. 그랬던 것들이 이제 돈줄이 끊기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내 50년 소중한 친구를 사기꾼으로 모네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나쁜 놈인지 아시겠어요? 전 재산 뺏긴 불쌍한 늙은이가 아니라 자식한테 버림받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선자로 봐주세요. 저 이제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 식사들 맛있게 하세요. 아, 식사비는 제가 미리 계산했습니다. 천천히들 드세요. 저와 숙자는 당당하게 방을 걸어 나왔어요. 방문이 닫히기 직전 친척들이 동식이와 영지에게 이런 천하의 못된 것들, 니들이 인간이냐? 하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죠. 친척들이 모인 한정식 집에서 그렇게 쐐기를 받고 나온 날, 제 속은 그야말로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숙자랑 저는 집으로 바로 돌아오지 않았죠. 가게 근처에 있는 근사한 술집에 가서 평생 마셔본 적도 없는 비싼 양주라는 걸 시켰답니다. 선자야, 아, 속 시원하다. 네가 그 녹음 파일 틀었을 때 그 며느리년 얼굴 봤어야 하는데 아주 똥 씹은 표정이더라. 숙자가 얼음을 달그락거리며 신나게 웃었어요. 내 말이. 그 와중에도 동식이는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 쯧쯧, 저 녀석은 끝까지 비겁해. 비겁하고 말고. 근데 선자야, 이제 어쩔 거야? 친척들한테까지 저렇게 망신을 줬으니 걔들도 이제 더는 못 덤비겠지? 글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숙자야. 특히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더더욱.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죠. 그날 이후 친척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저한테 사기꾼 친구한테 놀아난다고 걱정하던 큰 사촌 오빠는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가게로 전화를 했더군요. 아, 선자야. 어제 내가 오해를 좀 했다. 그 동식이 처가 하도 울고 불고 해서 오라버니 됐어요. 바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맞사위가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선물로 뭘 할까 고민 중이었거든. 너네 가게 그 뭐냐, 멜론? 그거 한 20개만 포장해서 보내줄 수 있겠냐? 하하. 저는 헛웃음이 나왔죠. 오라버니, 저희 멜론 한 통에 20만 원이에요. 20개면 40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응. 아, 그렇게 비쌌나? 그럼 일단 10개만 아니 5개만 보내줘. 5개만. 그걸 시작으로 저를 의심했던 친척들이 앞다투어 가게 물건을 사겠다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제게 잘 보이려는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다른 손님들과 똑같이 대하며 물건을 팔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선자입니다. 아, 네, 대표님. 그날 친척분들 모임은 잘 해결되셨습니까? 네, 덕분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걸 처리해야겠어요. 아들 녀석 살고 있는 그 아파트요. 내용 증명, 오늘 날짜로 바로 발송해 주세요. 네. 아, 드디어 결심하셨군요. 알겠습니다. 현 거주인은 즉시 퇴거하고 3개월 이내에 집을 비우지 않을 시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에 들어간다는 내용으로 법무법인 직인 찍어서 바로 보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참 묘하더군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아들 녀석 결혼할 때 신혼집으로 해준 바로 그 집이었어요. 거기서 저를 쫓아냈던 며느리도 밉지만 그 집을 제 발로 나오게 됐다는 사실이 조금은 씁쓸했죠. 선자야, 또 마음 약해지냐? 그러면 안 된다. 숙자가 제 표정을 읽고는 바로 핀잔을 줬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지.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용 증명은 바로 다음 날 그 집에 도착했다고 해요. 변호사 말로는 우체부 아저씨가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없어서 결국 문 앞에 딱 붙여놓고 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마감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동안 잠잠했던 두 녀석이 아주 불길한 기세로 가게에 쳐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동식이가 앞장섰고 영지는 그 뒤에서 눈을 희번덕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동식이가 가게 문을 쾅 소리나게 밀치고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마지막 남은 손님 한 분이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죠. 손님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저는 직원을 시켜 손님을 얼른 내보냈어요. 너희 또 여긴 왜 왔어? 영업 끝났으니 나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 편지, 어머니가 보낸 거예요? 동식이가 구겨진 내용 증명 우편물을 제 얼굴 앞에 흔들어 댔어요. 그래, 내가 보냈다. 변호사 통해서 거기 쓰인 대로 3개월 줄 테니 짐 싸서 나가거라. 어머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어떤 집인데, 저더러 나가라니요. 어떤 집인데? 네 마누라 말로는 너희 장인이 반이나 해준 집 아니었니? 그럼 나머지 반만 빼서 나가면 되겠네. 아, 진짜. 말꼬리 잡지 마시고요. 어머니, 이거 불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자식이 부모 집에 사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요. 어디서 또 이상한 소리를 주워들었는지 동식이가 목에 핏대를 세웠어요. 그때 뒤에 있던 영지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죠. 불법? 당신 지금 저 여자한테 법을 따지는 거야? 저 여자가 지금 제정신이라고 생각해? 뭐? 서영지, 너 말 다 했어? 숙자가 계산대에서 뛰쳐나오려 하자 제가 손으로 막았어요. 영지야, 네가 보기엔 내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니? 네, 제정신 아니죠. 그날 친척들 다 모아놓고 녹음기나 틀어대고 이제는 아들 내외를 길바닥에 내쫓겠다고 협박 편지나 보내고 어머니, 그거 다 그 옆에 있는 사기꾼 아줌마가 시킨 거죠? 그렇죠? 영지가 숙자를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어요.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단단히 홀려서 지금 아들도 버리고 재산도 다 뺏기고 있는 거라고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요. 당장 저 아줌마 내쫓고 이 가게랑 재산, 원래 주인인 동식 씨한테 다 돌려주세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원래 주인? 이동식? 내가 평생 번 돈이 왜 이동식이거니? 당연하죠. 부모 재산은 자식 거잖아요. 그걸 지금 저런 근본도 없는 시장 잡배한테 다 넘기시겠다? 제가 두 눈 뜨고 못 봐요. 어머니, 오늘 여기서 약속하세요. 이 집 절대 안 뺄 거고 이 가게도 당장 동식 씨 명의로 돌리겠다고요. 아주 당당하게 요구를 하더군요. 이제는 뻔뻔함을 넘어 무섭기까지 했어요. 싫다면? 싫다면 어쩔 건데. 싫어요? 그럼 저희도 어쩔 수 없죠. 저희가 왜 친척들한테 어머니가 노망났다고 했겠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 저희가 지금 성년후견인 신청 알아보고 있어요. 성년후견인이라는 말에 저도 숙자도 순간 멈칫했죠. 그게 뭔데? 어머니가 지금처럼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실 때 법원이 저희 같은 자식에게 어머니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사기꾼한테 돈 못 빼돌리게 저희가 어머니 재산을 보호해 드리는 거죠. 의사한테 진단서만 받으면 돼요.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하시죠? 그날도 바나나 하나 드시고는 기억도 못 하시고. 아, 이 녀석들이 이런 속셈이었군요. 저를 금치산자, 아니 요즘 말로 피성년 후견인으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합법적으로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하, 정말 대단하다, 너희들. 저는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 한번 해봐라. 어디 니들 마음대로 되나. 하지만 그 전에 나도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가게 안쪽 제 사무실 금고로 향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가계부 한 권을 들고 나왔죠. 제가 결혼할 때부터 꼬박 50년을 써온 제 인생의 기록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웬 쓰레기를. 영지가 인상을 썼어요. 저는 가계부를 탁 소리나게 계산대 위에 펼쳤죠. 니들이 나한테 받아간 돈 목록이다. 한번 볼래? 저는 누렇게 바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1998년 3월 4일. 이동식, 대학교 입학금 및 등록금 530만 원. 2002년 9월 1일. 이동식, 어학연수 비용 2천만 원. 2005년 2월 10일. 이동식, 졸업선물, 중고차 한 대, 1,800만 원. 동식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만. 어딜 그만해. 이제 시작인데. 저는 페이지를 더 넘겼죠. 자, 여기부터가 너희 둘이 만난 후다. 2015년 5월 8일. 서영지, 처신사 선물, 명품 목걸이 350만 원. 2016년 4월 17일. 결혼 예단비 및 혼수 비용 총 1억 5천만 원. 2016년 5월 20일. 신혼집 아파트 전세금 4억 원. 아, 이건 나중에 너희가 집 산다고 할 때 내가 대출 끼고 사준 거니까 그건 여기 있네. 2018년 7월 2일. 아파트 매매 대금 및 취등록세 12억 5천만 원. 영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게 다 어머니 돈이었어요? 동식 씨가 자기 돈이라고. 내 아들 녀석이 돈이 어디 있어서 12억짜리 집을 사니. 다 내 돈이지. 저는 마지막 장을 펼쳤어요. 그리고 너희가 나한테 푼돈이라고 했던 매달 생활비. 2016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매달 300만 원씩 8년. 총 얼마인 줄 아니? 2억 8,800만 원이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서 그 총액을 두 사람 눈앞에 내밀었어요. 자, 봐라. 너희 두 사람한테 내가 지난 50년간, 아니, 너희 결혼하고
8년간 쓴 돈만 합쳐도 총 17억 450만 원이다. 이게 내가 너희한테 상속해준 돈이야. 근데 뭘 더 달라고? 너희가 나한테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사달라고?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영지는 그 숫자를 보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동식이는 아예 바닥에 주저앉을 기세였죠. 너희가 말하는 그 성년후견인 그거 한번 해봐. 내가 이 가계부 들고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보낸 문자 내역 그리고 그날 나 쫓아낸 녹음 파일까지 다 들고 법정에 갈 테니까. 판사님이 과연 평생 번 돈 17억을 자식한테 쓰고도 바나나 한 개 먹었다고 거짓 소리 들으며 쫓겨난 늙은이를 정신병자 취급할지 아니면 돈에 미쳐서 애미를 팔아먹으려는 너희를 정신병자 취급할지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제 말에 영지가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걸 어떻게 믿어? 못 믿겠어? 그럼 은행 가서 거래 내역 싹 다 떼줄까? 내역 하나하나 이 가계부랑 토씨 하나 안 틀릴 자신 있으니까. 가자. 그때 동식이가 힘없이 말했어요. 뭐?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저 여자한테죠? 가자고 영지야. 우리가 졌어. 진 게 어딨어. 억울해. 저 돈 다 우리 건데. 영지가 발악했지만 동식이는 이미 전의를 상실했어요. 자기가 쓴 돈 내역이 그렇게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줄은 몰랐겠죠. 동식이가 영지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제발 그만해. 더는 못하겠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나가.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 가게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3개월. 딱 3개월 준다. 그 안에 그 집에서 안 나가면 그땐 정말 법대로 할 거야. 변호사 비용, 강제 집행 비용, 그리고 너희가 그 집에 살면서 안 낸 관리비며 세금까지 모조리 다 청구할 테니 그렇게 알아. 동식이는 아무 말 없이 영지를 끌고 가게를 나갔어요. 영지는 분해. 억울해. 이선자, 너 가만 안 둬. 하고 끝까지 악을 썼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하나도 실려 있지 않았죠. 휴. 두 사람이 사라지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숙자가 달려와 제 등을 두드려 주었죠. 잘했다, 선자야. 아주 잘했어. 속이 다 후련하다. 숙자야, 나 좀 부축해줘. 다리가 풀려서. 그날 밤 저는 50년 묵은 제 가계부를 끌어안고 정말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가계부까지 까발리고 최후 통첩을 날린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어요. 그동안 그 두 녀석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죠. 마치 이 세상에 없는 사람들처럼 조용했어요. 선자야, 정말 걔들 아무 연락 없어? 숙자가 가게에서 사과를 닦으며 물었어요. 응. 쥐 죽은 듯이 조용하네. 이러니까 더 불안한걸. 얌전히 나갈 것 같지가 않은데. 내 말이 분명히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을 거야. 그리고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아직 집을 비웠다는 연락이 없네요. 그렇습니까? 제가 관리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말로는 며칠째 집이 텅 빈 것 같긴 한데 인기척이 전혀 없답니다. 우편물도 쌓여 있고요. 그런데 이사 나간 흔적도 없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야반도주라도 했다는 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안에서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부동산 명도 소송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그게 오래 걸린다고 했죠? 보통 6개월은 걸리는데 이번 거는 증거가 워낙 명백해서요. 34개월 안에도 끝날 겁니다.
재판 딱 한 번이면 판결 나올 거예요. 변호사의 말대로 소송은 아주 싱겁게 끝났어요. 아들 내외는 소송 서류를 받고도 재판에 아예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판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5분도 안 돼서 판결을 내렸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즉시 인도하고 소송 비용 전액을 부담하라. 저는 승소 판결문을 받았지만 마음이 개운치만은 않았어요. 변호사님, 걔들 재판에도 안 나왔다면서요. 그럼 이 판결문 받고도 그냥 버티면 어떡하죠? 그럴 줄 알고 저희가 바로 강제집행 신청까지 해두었습니다. 판결문이 확정됐으니 이제 법원 집행관실이랑 날짜만 잡으면 됩니다. 강제집행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제가 망설이자 옆에 있던 숙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선자야, 정신 차려. 걔들이 네 애미다. 걔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바나나 한 개 먹었다고 널 거지 취급하고 내쫓았어. 반찬을 복도에 내던졌다고. 그걸 잊었어? 넌 지금 걔들을 벌 주는 게 아니야. 네가 네 자신을 지키는 거라고. 숙자의 호통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이건 저를 위한 일이었죠. 변호사님, 날짜 잡아주세요. 가장 빠른 날로요. 강제집행일은 일주일 뒤로 잡혔어요. 그날 아침 저는 변호사 그리고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 2명, 짐을 빼낼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그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집행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선자 씨, 문 열어주십시오. 저는 비밀번호를 걔들이 바꿔서 몰라요. 알겠습니다. 강제 개문하겠습니다. 집행관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열쇠공이 순식간에 도어락을 부수고 문을 열었어요.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취가 풍겨나왔죠. 세상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현관 입구부터 거실까지 온갖 배달 음식 쓰레기 봉투와 술병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제가 애지중지하며 골라줬던 하얀색 소파는 정체 모를 얼룩으로 새까맣게 변해 있었죠. 아무도 없습니까? 법원에서 강제 집행 나왔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치며 방문을 하나씩 열었어요. 그리고 안방 문이 열리는 순간, 깍! 뭐야? 누구야? 나가. 당장 나가. 끔찍한 비명소리와 함께 며느리 영지가 뛰쳐나왔어요. 며칠은 감지 않은 듯한 떡진 머리에 값비싸 보이던 실크 잠옷은 다 해져서 너덜너덜했죠. 서영지 씨 맞으시죠? 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 강제 집행을 실시합니다.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뭐? 집행?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이동식? 당신 어디 갔어? 당신이 막는다며. 영지가 두리번거리며 동식이를 찾았지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들 녀석은 이 상황이 닥칠 줄 알고 혼자 도망쳐버린 거였죠. 이동식, 이 비겁한. 영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헛웃음을 쳤어요. 자, 시간 없습니다. 짐 빼세요. 집행관의 말에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만지지 마. 만지지 말라고. 그거 다 내 거야. 영지가 직원에게 달려들어 손톱으로 핥히려 했죠. 집행관이 영지의 앞을 막아섰어요. 서영지 씨, 집행을 방해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얼만 줄 알아? 내 가방, 내 구두, 내 옷, 다 내놓으라고. 영지는 울부짖으며 자기 방으로 달려가 명품 가방들을 끌어안으려 했어요. 하지만 집행관은 냉정했죠. 집행관님, 저기 붙은 압류 딱지 보이시죠?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 네. 확인했습니다. 서영지 씨, 여기 있는 물건들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뭐, 압류? 무슨 압류? 두 분이 그동안 미납한 소송 비용, 그리고 오늘 집행 비용, 밀린 관리비와 세금까지 그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여기 있는 모든 유체 동산을 압류합니다. 이 물건들은 경매에 넘겨져 현금화될 겁니다. 안 돼.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이건 우리 아빠가 사준 거야. 이건 내가 번 돈으로 산 거라고. 영지가 가방 하나를 끌어안고 발악했어요. 하지만 집행관들은 기계적으로 가방에 압류라고 쓰인 빨간 딱지를 붙여나갔죠. 영지가 그토록 자랑하던 제게 700만 원을 요구했던 바로 그 신상 가방에도 빨간 딱지가 탁 하고 붙었어요. 안 돼. 영지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어요. 그때 저와 눈이 마주쳤죠. 영지의 눈에는 분노와 원망, 그리고 일말의 애원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덤덤하게 제 집이 더러워진 것을 쳐다볼 뿐이었죠. 어머니, 네. 저 가방 하나만, 저거 하나만 가져가게 해주세요. 네.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저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저는 영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가, 너는 그날 나한테 바나나 한 개가 5천 원을 내놓으라고 했지. 네. 근데 나는 너한테 이 가방 값을 청구할 생각이 없단다. 그 대신 저는 집행관을 불렀어요. 저기, 저 여자 몸에 걸치고 있는 저 잠옷. 저것도 실크라 비싸 보이는데 저것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럼 저것도 벗겨서 압류하세요. 대신 여기 제 차에 있는 제가 시장에서 사온 몸빼 바지라도 하나 갖다 주시고요. 제 말에 영지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 악마 같은, 집행하세요. 결국 영지는 집행관들의 손에 이끌려 울부짖으며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영지의 비명소리가 한참이나 울려 퍼졌죠. 휴, 끝났네요. 대표님,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대표님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이 집 못 쓰겠네요. 너무 더러워서. 그러게 말이다, 선자야. 냄새가 아주 머리가 아프네. 숙자가 코를 막으며 말했어요. 이 집 당장 팔아버려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아파트 단지 밖으로 영지가 맨발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아타는 모습이 보였죠. 숙자야, 너 혹시 아는 사람 중에 그 개들 어디 사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뭐, 개들 사는 데는 알아서 뭐하게. 또 마음 약해졌어? 아니, 그냥 비참하게 사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이 화가 다 풀릴 것 같아서. 숙자는 제 말에 씩 웃더군요. 좋다. 시장 바닥 인맥 총동원에서 그 두 년놈 어디로 굴러떨어졌는지 내가 당장 알아봐 줄게. 며칠 뒤 숙자가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영지는 그날 쫓겨난 뒤로 친정으로 갔지만 사돈내외가 망한 년은 집에 들릴 수 없다며 문전박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식이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 가게가 있는 강남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변두리 시장 근처에 보증금도 없는 달새방, 소위 단칸방에 숨어 지낸다는 거였죠. 근데 선자야, 더 대박인 거 알려줄까? 뭔데? 그 영지가 지 친정에서도 쫓겨나고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그 단칸방으로 동식이를 찾아갔나 봐. 어제 우리 시장 상인 하나가 그 방 앞에서 둘이 아주 머리끄덩이 잡고 싸우는 걸 봤대.
숙자가 박수를 치며 웃었어요. 뭐라고? 개들이 싸워? 응. 그 상인 말로는 영지가 이게 다 네 탓이다. 네가 그깟 늙은이 하나 컨트롤 못해서 이 꼴이 났잖아.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 그래서 동식이가 그 말 듣고는 영지 뺨을 아주 쫙 소리나게 갈겼다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서 동식이가 입 닥쳐. 너만 아니었으면 네가 그깟 바나나 한 개 가지고 지랄만 안 했어도 엄마가 저렇게까지는 안 했어. 다 너 때문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더래. 아주 가관도 아니었대. 둘이 길바닥에서 뒹굴면서 싸우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대. 쯧쯧, 꼴 좋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토록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서로가 아니면 기댈 곳조차 없이 가장 밑바닥에서 서로를 핥히고 있었던 거죠.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돈, 영지 엄마였죠. 여보세요? 아이고 사부인. 저 영지 엄마예요. 네, 웬일이세요? 저기 사부인. 제가 다 들었어요. 우리 영지가 정말 죽을 죄를 졌네요.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갑자기 눈물로 호소하는 목소리에 저는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부인. 혹시 우리 영지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걔가 집 나간 뒤로 연락이 안 돼서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사부인 딸이잖아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염치 없는 거 아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영지가 사부인 가게라도 찾아가면 제발 내쫓지만 말아주세요. 걔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을 텐데 밥이라도 한 끼. 저는 사돈의 말을 잘랐어요. 사부인. 영지는 안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왔으면 좋겠네요. 네. 사부인. 아무리 그래도. 사부인이야말로 그날 저한테 전화해서 우리 영지가 철이 없어서 그랬다고 저보고 어른답게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저보고 사기당한 늙은이 취급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딸이 망하니까 저한테 밥을 먹여달라고요? 그건 제가 오해를. 됐어요. 저는 사부인이랑 더 할 말 없네요. 저는 제 딸도 아니고 제 며느리도 아닌 애 책임질 생각 없습니다. 사부인이 직접 찾아서 밥 먹이세요. 바쁘니까 끊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엄마의 그 딸 마지막까지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었죠. 이제 두 녀석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완벽한 밑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아들 내외가 살던 아파트는 아주 비싼 돈을 들여 내부 수리를 싹 했어요. 그 녀석들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 찼던 집은 모델하우스처럼 반짝반짝하게 다시 태어났죠. 선자야, 이제 이 집 어떡할 거야? 월세 줄까? 아니면 네가 들어와서 살래? 숙자가 싹 바뀐 집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아니, 여기 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은 기억뿐이라서 이 집 그냥 팔아버릴 거야. 뭐? 판다고? 이걸? 이렇게 비싼 걸? 응. 팔아서 아주 좋은 데 쓸 거야. 저는 당장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어요. 강남의 요지 중 요지였고 인테리어까지 최고급으로 싹 마친 집이라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제 주인이 나타났죠. 제 통장에는 제가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찍혔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김민준 센터장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대신 평소 눈여겨보던 한자선 단체를 찾아갔죠. 미혼모, 즉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돕는 작은 재단이었어요. 대표님, 아니, 이선자 대표님, 저희 같은 작은 곳에 어쩐 일로. 재단 대표는 저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 나왔어요. 제 가게가 워낙 유명해지고 방송에도 몇 번 나왔으니까요. 대표님,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네. 아, 저희야 뭐 기부금 1,000원 한 장도 감사하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혹시 아이 엄마들이랑 아이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집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재단 대표는 제 말에 눈이 동그래졌어요. 집이요? 아유, 그게 저희 가장 큰 소원이죠. 지금 있는 쉼터가 너무 낡고 비좁아서 아이들 20명이랑 엄마들이 칼잠을 자거든요. 보증금 올려줄 돈이 없어서 쫓겨날 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통장을 보여줬어요. 이 돈으로 건물 하나 사시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엄마들이 눈치 안 보고 쉴 수 있는 그런 번듯한 건물로요. 네. 이 이선자 대표님, 이 돈 전부를요? 네. 전부 다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건물 이름은 선잔의 과수원 쉼터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 쉼터에 들어오는 과일만큼은 제가 평생 책임지고 최고급으로 대겠습니다. 재단 대표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렇게 몇 달 뒤 서울 근교에 아주 예쁜 3층짜리 건물이 생겼어요. 선잔의 과수원 쉼터 1호점이었죠. 개소식 날 방송국이며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바나나 한 송이로 인생 역전, 이선자 대표, 수십억 통 큰 기부, 그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죠. 이선자 대표님, 이렇게 큰 돈을 기부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마이크가 제 입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계기요? 별거 없어요. 그냥 저도 평생을 엄마로 살았잖아요. 이 세상 모든 엄마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적어도 먹는 것 때문에 특히 그깟 과일 한 조각 때문에 서러움을 겪지는 않았으면 했거든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잖아요. 그냥 그거 하나 봤습니다. 제 인터뷰는 그날 저녁 9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날 이후 선잔의 과수원은 그야말로 불티나게 팔려나갔죠. 돈줄을 내주자. 저런 의로운 기업이 잘 돼야 한다면서 전국에서 주문이 밀려들었어요. 숙자는 전화 받느라, 저는 배송장 쓰느라 둘이 아주 비명을 질렀답니다. 선자야, 아이고, 나 죽는다.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과로사 하겠어. 숙자야, 웃어. 돈 버는데 죽는 소리 하면 못 써. 우리는 직원을 10명이나 더 뽑아야 했어요. 가게는 법인으로 전환했고 저는 대표이사 이선자, 숙자는 부사장 박숙자라는 번듯한 명패도 생겼죠. 그렇게 정신없이 1년이 더 흘렀어요. 저는 이제 낡은 아파트가 아니라 한강이 내다보이는 멋진 집으로 이사했죠. 어느 날 오후 비서실장이 작은 소포 하나를 들고 왔어요. 대표님, 등기우편인데 발신인 이름이 없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외곽의 한 물류센터네요. 그래요? 이리 줘봐요. 소포를 뜯어보니 안에는 꼬깃꼬깃한 편지 한 장과 작은 저금통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지는 값싼 학생용 편지지였죠. 아들 동식이의 글씨체였어요. 어머니, 저 동식입니다. 이 편지를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영지와는 그날 이후로 헤어졌습니다. 아니, 이혼했습니다. 영지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날 이후 정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돈, 집, 직장, 그리고 가족까지요. 처음 몇 달은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이럴 수 있나, 독하다, 모질다. 매일 밤 술을 마시고 어머니를 욕했습니다. 그러다 돈이 떨어져서 정말 밥을 굶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물류센터에서 상하차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며칠하고 도망칠 줄 알았는데 밥을 준다기에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렇게 땀 흘려 일하고 처음으로 제 힘으로 번 돈 5만 원을 손에 쥐던 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얼마나 쓰레기처럼 살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그 17억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 돈이었는지 제 손에 쥔 5만 원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어머니께 받은 돈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보려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 1년 동안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매일 1,000원씩 모은 돈입니다. 36만 5천 원입니다. 어머니가 그날 저에게 말씀하신 바나나 값이라도 갚고 싶었습니다. 물론 턱없이 부족한 거 압니다. 그래도 받아주세요. 어머니, 저를 쫓아내 주셔서 그날 그 바나나를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한심했던 놈 하나가 이제라도 사람 구실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만 알아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디 건강하십시오.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저금통을 열었어요.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들과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저는 그 돈을 세어보지 않았어요. 숙자야. 왜? 또 무슨 일이야? 웬 편지? 이 돈 선잔의 과수원 쉼터에 기부금으로 보내줘. 발신자는 익명으로 하고. 숙자는 편지를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저금통을 들고 나갔어요. 저는 편지를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어요. 동식이를 용서한 거냐고요? 아니요. 용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숙자 말대로 그 녀석의 인생은 이제 그 녀석의 몫이에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죠. 그로부터 몇 년이 더 흘렀어요. 선잔의 과수원은 전국에 지점을 둔 큰 기업이 되었고 선잔의 과수원 쉼터도 5호점까지 생겨났죠. 저는 요즘 숙자랑 세계 일주를 하고 있답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아주 멋진 호텔 테라스에 앉아 있어요. 선자야, 너 그 빌어먹을 전화기 좀 그만 보고 이 샴페인 좀 마셔봐. 이게 한 병에 얼만 줄 알아? 숙자가 여전히 짱짱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알았어, 알았어. 마실게. 그때 호텔 직원이 아주 예쁜 그릇에 담긴 과일 플래터를 가져왔어요. 그 위에는 황금빛으로 잘 익은 바나나 한 조각이 놓여 있었죠. 저는 그 바나나를 포크로 콕 찍어 입에 넣었어요. 아주 달콤하고 향긋한 맛이 났죠. 맛있다. 저는 파리의 하늘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7순이 넘은 제 인생이 그깟 바나나 한 개 덕분에 이렇게나 달콤해질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